2005년 12월 31일 밤 부산 광안리 선착장에서 큰 방수백 2개를 든 여자가 하얀 크루저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윤서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죠. 다음 날 대형 건설사로 유명한 정우건설 회장이 아내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실종엔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자발적 출국으로 종결됐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의 폐선 해체장. 태풍에 좌초된 뒤 압류되어 방치된 크루저 한 척을 해체하던 중 조타실 계기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누군가 치밀하게 숨겨둔 블랙박스와 선박용 GPS 항적 기록기였습니다. 7년이 흘렀는데도 생생하게 담겨있는 블랙박스 속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죠. 그 안에는 그날 밤 바다 위에서 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윤서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남원읍 외곽의 대형 폐선 해체장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녹슨 선체를 종이장처럼 구겨대고 바닥에는 검은 기름띠와 바닷물이 뒤섞여 번들거렸죠. 작업반장 강필구는 압류 딱지가 너덜너덜하게 붙은 하얀색 크루저의 조타실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A씨, 이건 또 왜 이렇게 안 빠져? 강필구는 땀에 젖은 장갑으로 미끄러운 드라이버를 고쳐쥐고 계기판 패널을 젖혔습니다. 녹슨 나사가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죠. 플라스틱 덮개가 툭 하고 떨어지자 먼지 낀 배선 뭉치가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강필구는 습관처럼 돈될 만한 전선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죠. 응? 이게 뭐야? 계기판 가장 깊숙한 안쪽, 사람 손이 닿기도 힘든 구석에 검정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긴 덩어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필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덩어리를 억지로 끄집어냈죠. 테이프를 거칠게 벗겨내자 손바닥만 한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용 블랙박스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GPS 항적 기록기도 꼼꼼하게 테이핑된 채 붙어 있었죠. 반장님, 거기서 보물이라도 나왔습니까? 옆 선체에서 작업하던 젊은 직원이 다가와 조타실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보물은 무슨, 근데 이것 좀 봐라. 강필구는 블랙박스를 들어보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거기다 박아놨대요? 이게 쓰레기로 보이냐? 계기판 안쪽이야. 조타실을 통째로 뜯어내기 전에는 절대 안 보이는 자리라고. 강필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직원은 그제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침을 꿀꺽 삼켰죠. 그럼 일부러 숨겨놨다는 겁니까? 작정하고 감춘 거지. 그것도 아주 꽁꽁. 강필구는 블랙박스를 작업복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죠. 너 가서 입에 등록번호 다시 확인해봐. 아무래도 찜찜하다. 오후 2시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반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도연 경위는 하품을 참으며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죠. 네, 미제팀 박도연입니다. 뭐요? 제주도 폐선 해체장이요? 건성으로 메모를 휘갈기던 박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선박 등록번호 다시 불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박도연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박도연은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맨 아래칸 서랍을 벌컥 열었죠.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가 책상 위로 던져졌습니다. 표지에는 2005년 윤서영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7년 만에 튀어나와? 박도연은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졸고 있던 천유진 경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선배님, 어디 불났습니까? 불이 아니라 시체가 튀어나왔다. 7년 전 건설사 회장 마누라 실종된 거 기억나지? 아, 그 윤서영 씨요?
그냥 일본으로 도망간 거로 종결된 거 아닙니까? 그 배가 지금 제주도 폐선 해체장에서 발견됐어. 근데 배 안에서 묘한 물건이 나왔네. 천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시는 거죠? 잔말 말고 비행기표 끊어. 다음 날 아침 박도영과 천유진이 폐선 해체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감식 반원들은 이미 하얀 방진복 차림으로 크루저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필구는 긴장한 표정으로 비닐봉투에 담긴 블랙박스와 GPS 기록기를 내밀었죠. 감식반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경위님,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조타실 계기판 안쪽 깊숙이 테이프로 고정해놨더군요. 누가 봐도 고의적인 은닉이네요. 박도연은 비닐 너머로 블랙박스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GPS 기록기, 메모리 살아있겠습니까? 7년 동안 잠자고 있었지만 칩만 멀쩡하면 복구는 가능할 겁니다. 바로 국과수로 쏘겠습니다. 블랙박스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게 제일 급합니다. 그때 선실 쪽을 뒤지던 천유진이 다급하게 박도연을 불렀습니다. 선배님, 이리 좀 와보세요. 박도연이 성큼성큼 선실 쪽으로 걸어갔죠. 선실 바닥 매트를 걷어낸 자리에 감식 반원이 시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파르스름한 형광빛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혈흔입니다. 감식 반원의 말에 박도현과 천유진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단순 가출이라더니 피바다였구만. 박도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천유진은 7년 전 수사 기록을 신경질적으로 넘겼습니다. 선배님, 이거 기록이 엉망진창입니다. 목격자 탐문도 대충 했고 남편 알리바이도 그냥 말로만 확인했는데요. 상대가 누구냐? 부산 경남 재개발의 큰손 한정우 회장이야. 위에서 알아서 기었겠지. 박도연은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맞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 엉뚱한 팀으로 넘기더니 꼴 좋다. 그때 모니터 화면에 알림창이 떴죠. 국과수에서 보낸 긴급 파일이었습니다. 선배님, 블랙박스 음성 파일 복구됐나 봅니다. 스피커 키워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죠. 잠시 후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오 선장님 잘 들어요. 내일 밤 11시에 광안리 선착장으로 배를 대요. 더플백은 2개면 돼요. 박도연이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남편 금고에 있는 인감증명서랑 USB만 있으면 스위스 계좌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어요. 당신 아들 수술비하고도 남을 거예요. 녹음이 뚝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죠. 당신은 그냥 나를 태우고 부산항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요. 일본행 페리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배 돌리세요. 어렵지 않죠?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뒤탈 없으시겠습니까? 박도연이 책상을 쾅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목소리 오태식이잖아. 그 전속 선장 오태식이요? 분명히 그때 알리바이 확실해서 용의 선상 제외됐던 사람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 대화 내용은 뭐야? 윤서영이 자기 입으로 도주국을 짜고 있잖아. 박도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피해자가 공범에게 범행을 사주하는 상황이었죠. 천유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대반전인데요? 자작극이었다고요? 아직 단정하긴 일러 국과수에 전화해서 나머지 파일도 싹 다 복구하라고 닥달해.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신문사 사회부 사무실. 노승환 기자는 수화기를 어깨에 끼운 채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 다시 말해봐. 어디서 뭐가 나왔다고? 수화기 너머 취재원의 목소리는 은밀하고 다급했죠. 노승환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윤서영 사건? 7년 전에 묻힌 그 사건 말하는 거야? 블랙박스?
노승환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메모지에 휘갈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거 확실한 정보지? 나 지금 바로 경찰청 들어간다. 전화를 끊은 노승환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스크랩북을 꺼냈죠. 2005년 자신이 썼지만 편집국장에 의해 킬당했던 기사 초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네. 이번엔 절대 못 덮는다. 노승환은 카메라 가방을 둘러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경찰청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사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도연을 바라봤죠. 박경희, 이거 한정우 회장 내 건설사랑 엮인 거니야. 섣불리 건드렸다간 우리 다 옷 벗어야 될 수도 있어. 과장님, 지금 배에서 혈흔 나오고 자작극 정황 담긴 블랙박스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덮자는 겁니까? 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덮자고 했어? 신중하자는 거지. 언론에 한 줄이라도 새나가면 그땐 국물도 없어. 신중하다가 7년 전에 범인 놓친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제대로 해야죠. 박도연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천유진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죠. 선배님 위에서 뭐라는데요? 하지 말랍니까? 박도연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들이 하지 말라면 우리가 안 하냐? 우리끼리 간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오태식, 그놈부터 찾아야 돼.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쥐 잡듯이 뒤져. 박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윤서영의 사진이 박도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현미경으로 GPS 항적 기록기의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미세한 칩을 핀셋으로 집어올리는 손길이 신중했습니다. 7년이나 묵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지. 연구원이 칩을 리더기에 연결하자 모니터에 복잡한 좌표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박도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죠. 네, 박도연입니다. 경희님, GPS 기록 일부 복구했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선이 나왔습니까? 네, 2005년 12월 31일 자정. 선박이 멈춘 곳은 부산항이 아닙니다. 박도연이 수화기를 꽉 쥐었죠. 그럼 어딥니까? 통영입니다. 욕지도 인근 무인도 해안에서 위성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부산항에 내려드렸다던 오태식의 말과 달리 배는 통영의 외딴 무인도로 향했죠. 블랙박스 속의 자작극 계획은 어쩌면 더 큰 비극을 위한 연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천경장, 차 대기시켜 통영으로 간다. 박도연은 7년 묵은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털썩 던지듯 펼쳤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나는 낡은 종이 위로 사건 당일의 행적이 건조한 문체로 적혀 있었죠. 2005년 12월 31일 윤서영은 오후 6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송년 자선 만찬을 마치고 광안리 선착장으로 이동, 블루에로노에 탑승, 밤 11시경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인근에서 하선 후 실종. 박도연이 형광펜 뚜껑을 이로 물어 열며 기록 위를 거칠게 그었습니다. 부산항, 부산항이라. 옆에서 다른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천유진이 종이 한 장을 흔들었죠. 선배님, 여기 오태식 진술서 찾았습니다. 박도연이 낚아채듯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태식의 진술은 마치 미리 외워온 대본처럼 빈틈없이 매끄러웠죠. 사모님을 모시고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이 점검 중이라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관제소에서도 그날 밤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고 확인해줬고요. 그래서 항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도연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회신 공문이 철되어 있었죠. 해당 시간대 VTS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통신 두절 보고 접수됨. 선박 항적 추적 불가. 기가 막히네. 아주
관제 시스템이 먹통인 딱 그 타이밍에 출항했다. 그래서 용의 선상에서 빠져나갔구만. 천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타이밍 한번 예술이네요. 하늘이 도운 건지 누가 도운 건지. 박도연은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어 해양수산부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부산지방경찰청 미제팀 박도연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부산항 인근 해상교통관제 항적 기록 확인 좀 합시다. 수화기 너머의 답변을 듣는 박도연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죠. 뭐요? 보존기간 5년? 그럼 싹 다 지워졌단 소립니까? 박도연은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젠장, 영상은 없답니다. 5년 지나서 자동 폐기됐대. 그럼 남은 건 그 점검 보고서 달랑 한 장이네요? 어떤 배가 지나갔는지, 누가 타고 있었는지 쥐뿔도 알 수가 없어. 박도연은 파일을 덮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천유진이 서류 뭉치를 뒤적이다가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한 뭉치를 꺼내들었죠.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한정우 회장 관련 기사들인데요. 박도연이 의자를 끌어당겨 천유진 옆으로 붙었습니다. 스크랩북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치 기사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가장 처음 기사의 제목이 박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건설 한정우 회장, 실종 아내 찾기 위해 사제 출연, 서영을 찾습니다. 재단 설립. 이거 봐라, 사건 석 달 만에 재단을 세웠네. 천유진이 다음 기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정우 회장, 실종자의 날 행사 주최, 눈물의 호소, 아내가 돌아오길 매일 기도합니다. 그 옆에는 단상 위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한정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말끔한 정장의 수척한 얼굴, 완벽한 비운의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행사를 했네요. 7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천유진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기자회견도 해마다 했고 지역 봉사활동의 장학금까지 부산 경남에서 한정우 회장 모르는 사람이 없겠는데요. 박도연은 스크랩북을 거칠게 덮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아내 찾는 남편 코스프레를 한 거라고. 이 정도면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이미지 건축이지. 천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죠. 근데 선배님, 이 사건 당시에 선배님도 수사에 참여하셨던 거 아닙니까? 기록에 이름이 있던데요. 박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참여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야. 네. 2006년 1월이었어. 사건 접수되고 열흘쯤 됐을 때였지.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나는 갓 발령받은 신참이었어. 강력계에 배치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사건이 떨어진 거야. 신참한테 이런 큰 사건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했으니까 한정우 회장 건이라고 하니까 선배들이 다 슬슬 빠지더라고. 박도연은 빈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지. 왜 다들 피하는지. 그냥 내 첫 번째 큰 사건이라고 신나서 달려들었어. 그래서요? 오태식 진술에 빈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 부산항에 내려졌다는데 목격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 일본행 페리 탑승자 명단에도 윤서영 이름은 없었고. 천유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럼 당연히 파고들었겠네요? 당연하지. 오태식 재소환하겠다고 보고서 올렸어. 한정우 회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려고 했고. 박도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고서 올린 다음 날 수사과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러는 거야. 박도연은 7년 전 수사과장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낮게 읊조렸죠. 박 형사, 자네 열정은 좋은데 한정우 회장이 이 도시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 재개발 사업만 몇 조야. 시장님하고 골프 치는 사이라고. 증거도 없이 건드렸다간 자네 경찰 인생 거기서 끝이야. 천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빠지신 겁니까? 빠진 게 아니라 잘린 거지. 다음 날 바로 다른 팀으로 발령났어. 사건은 별동팀으로
넘어갔고 한 달도 안 되어 자발적 출국으로 종결됐어. 박도연은 서류철 표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했어. 그랬으면 윤서영이 7년 동안 어딘가에 묻혀있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천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박도연이 천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야.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죠. 보드마카 뚜껑을 이빨로 물어뜯고 끼익 소리를 내며 칠판 위에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가운데에 한정우라고 크게 쓰고 그 아래 줄줄이 이어지는 키워드를 나열했죠. 정우건설 회장, 부산 경남 재개발 사업, 비자금 의혹, 광극공사 리베이트, 서영을 찾습니다. 재단. 부산 경남 일대에서 한정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재개발 사업으로 수천억을 굴리고 시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엮여 있지. 천유진이 모니터에서 한정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배님, 2007년에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네요. 그때도 윗선에서 막아준 거겠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검찰이 들여다본 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였어요. 혐의는 벗었지만 비자금 자체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죠. 박도연이 보드마카로 비자금이라는 글자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블랙박스 속에서 윤서영이 뭐라고 했지? 남편 금고에 있는 인감증명서랑 USB만 있으면 스위스 계좌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비자금을 들고 튀려고 했던 거네요. 근데 한정우가 그걸 눈뜨고 당하고만 있었을 리가 없지. 박도연은 화이트보드에 한정우 이름 옆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내 찾는 남편, 속으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 천유진이 스크랩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가장 최근 기사는 2달 전의 것이었습니다. 한정우 회장, 올해도 실종자의 날 행사 개최, 아내를 향한 7년의 기다림에 시민들 감동. 기사 속 한정우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천유진이 기사 속 사진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렸죠. 7년 동안 매년 이걸 했다. 재단도 세우고 행사도 열고 기자회견도 하고 보통 사람이면 3년이면 지쳐 7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이런 쇼를 한다? 이건 슬퍼서 하는 게 아니야. 박도연이 사진 속 한정우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감시야. 세상이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 올린 거라고. 이미지 건축이라고 하셨죠.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박도연은 보드마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7년이면 충분히 쌓았겠지. 근데 말이야. 박도연이 화이트보드를 쓱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기초가 썩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 이번엔 내가 직접 곡괭이를 들겠다. 천유진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삽 들겠습니다. 박도연은 피식 웃으며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죠. 7년 전에는 신참이라 뺏겼던 사건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박도연은 미제 사건 전담반 경위가 되어 같은 사건 앞에 다시 서 있었죠. 이번에는 아무도 이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오태식의 현재 주소를 추적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천유진이 주민등록 전산망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뒤진 끝에 오태식이 강원도 속초에서 소형어선을 운영하며 은둔생활 중이라는 사실을 잡아냈죠. 선배님 찾았습니다. 속초 대포항 근처 어촌마을이에요. 본명 대신 어머니 성을 따서 김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등록을 해놨더군요. 박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름까지 받고 아주 작정하고 숨었구만. 영장은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시동 걸어 속초로 간다. 새벽 4시 속초 대포항 인근 어촌마을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수사관 4명이 소리 없이 진을 쳤죠. 마당에는 그물수선 도구와 장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안개에 실려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도연이 손짓으로 배치를 지시한 뒤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오태식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죠.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이 반쯤 열리고 잠옷 차림의 얼굴이 부스스한 오태식이 나타났습니다. 7년 전 사진 속의 단정한 선장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깊게 팬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태식인데요. 김태식? 아직도 그 이름으로 버티실 겁니까? 박도연이 영장을 들이밀었죠. 오태식 씨, 당신을 윤서영 씨 실종 사건 관련 긴급 체포합니다. 오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실종 사건이라뇨. 저는 7년 전에 다 조사받았는데요. 부산항에 내려드렸다니까요.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시지, 연행해. 천유진이 오태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새벽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죠. 부산지방경찰청 취조실. 형광등 불빛 아래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오태식을 노려봤죠. 오태식 씨, 7년 전 일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밤 윤서영 씨를 어디로 모셨습니까? 오태식이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로 갔습니다. 사모님은 거기서 내리셔서 출국장 쪽으로 걸어가셨고 저는 배를 돌렸습니다. 부산항 여객 터미널이라 목격자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행 페리 탑승자 명단에 윤서영 이름이 없는 건?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내려드리기만 했으니까요. 박도연이 책상 위로 몸을 쑥 내밀었습니다. 오태식 씨, 지금 하는 말이 7년 전 진술이랑 토씨 하나 안 틀려. 대본이라도 외워온 겁니까? 사실이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오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입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이 적힌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이거 봐요. 당신 목소리야. 사모님 정말 뒤탈 없으시겠습니까? 이거 당신이 한 말 맞지? 오태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배 선실 바닥에서 혈흔이 나왔어. 블루에로노 기억나지? 당신이 15년 동안 몰던 그 배. 저는 정말 모릅니다. 뭘 몰라? 당신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뭘 몰라? 박도연의 목소리가 취조실 벽을 때렸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입술만 달싹였죠. 저는 사모님을 부산항에 내려드렸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같은 문장이 앵무새처럼 반복됐습니다. 박도연이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취조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사람 입 열 것 같습니까? 7년 동안 외운 대사를 바꿀 생각이 없어. 누군가한테 단단히 입단속을 당한 거야. 박도연이 자판기 커피를 뽑으며 씁쓸하게 웃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야.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3시간도 안 돼서 경찰서 로비에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 4명이 나타났죠. 접수대 경관이 황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경희님,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 변호사? 부산 최대 로펌 소속이랍니다. 지금 당장 접견하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박도연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변호사 4명이 벽처럼 서 있었죠. 맨 앞에 선 중년 변호사가 거만한 태도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정우 회장님 법률 대리인단입니다. 오태식 씨 변호를 맡으러 왔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한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이니까요. 박도연은 명함을 받지 않고 변호사를 쏘아봤습니다. 지금 조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오시죠.
변호사가 싸늘하게 웃으며 시계를 보았죠.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막으시겠습니까? 경위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도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벽이 눈앞을 가로막는 기분이었죠. 변호인 접견이 시작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접견실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변호사와 오태식이 마주 앉았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오태식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오태식 씨, 한 회장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한 회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총대를 매면 민재 인생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해외 유학까지. 민재를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부산항에 내려드렸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죠. 반대로 여기서 딴소리를 하시면 민재 치료비 지원 내일부터 끊깁니다. 어머님 요양원비도 선택하세요. 오태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다시 취조실에 앉은 오태식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죠. 오태식 씨, 이제 진짜 얘기 좀 합시다. 그날 밤 정말 부산항에 간 겁니까? 오태식은 박도연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을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내려드렸습니다. 사모님은 더플백 2개를 들고 혼자 출국장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도연이 책상을 쾅 내리쳤죠. 오태식 씨,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그 스카프 어디 있느냐고. 저는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 7년 동안 같은 대사만 읊는 게 사실이야? 오태식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도연이 거칠게 취조실 문을 열고 나왔죠. 1시간 뒤 수사과장실 앞 복도. 박도연은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과장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안경 너머로 박도연을 올려다봤죠. 박경위 앉아. 과장님, 오태식 녹음 파일에 목소리가 찍혀 있고 선실에서 혈흔까지 나왔습니다. 한정우 회장 소환영장 청구해야 합니다. 수사과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경희, 한정우 회장 건설사가 이 도시 세금의 몇 %인지 알아? 정우건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부산 경남 일자리의 절반이야. 섣불리 건드렸다간 우리 다 옷 벗어. 과장님,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요. 증거가 있어? 오태식인 말고 확실한 물증이 뭐가 있냐고. 박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시간? 한정우 쪽에서 벌써 변호사를 4명이나 붙여놨는데 이러다 인권 침해로 우리가 고소당해. 알겠어? 박도연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7년 전이랑 똑같네요. 이번에도 덮으시겠습니까? 수사과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뭐, 지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틀렸습니까? 7년 전에도 한정우 이름 석자에 겁먹어서 사건을 자발적 출국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지금 이 꼴이 안 났습니다. 이 자식이. 수사과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박도연은 과장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왔죠.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천유진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안에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위에서 또 막으려고 해. 박도연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지. 위에서 안 해주면 우리끼리 하는 거야. 물증을 찾아. 오태식인 말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가져오란 말이야. 천유진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죠. 선배님, 저 오태식 아들 쪽을 한번 뒤져봐도 될까요? 아들 수술비 출처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좋아, 아들부터 만나봐.
뭐든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천유진은 속초 시내의 한 중학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목발을 짚고 다가오는 소년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죠. 오민재, 15살. 뇌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며 걷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안녕, 민재야. 나는 천유진이라고 해. 아빠 회사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 천유진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민재 맞은편에 앉았죠. 민재는 목발을 의자 옆에 세우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회사요? 아빠는 지금 배 타러 먼데 가셨는데. 응, 알고 있어. 아빠가 배 일을 하신다며?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죠. 네. 아빠가 옛날에 아주 큰 배를 몰았대요. 진짜 멋진 배. 그래서 바다에서 큰 돈 벌어왔다고 했어요. 천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돈? 네, 그 돈으로 제 수술도 해주셨대요. 아빠가 바다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거라고. 그래서 저도 크면 선장이 될 거예요. 민재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죠. 천유진은 웃음을 유지하는 게 힘겨웠습니다. 오태식이 아들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죠. 바다에서 큰 돈을 번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극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입막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고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빠한테 자주 전화해? 아빠가 바다에 나가면 전화가 잘 안 터져요. 대신 편지를 보내줘요, 여기. 민재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죠. 민재야, 아빠는 먼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사랑한다. 아빠가. 천유진은 편지를 돌려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네, 근데 괜찮아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같이 낚시하기로 했어요. 천유진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 끝 계단참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죠. 민재는 목발을 짚고 느릿느릿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님, 저 천유진입니다. 그래, 뭐 나왔어? 민재를 만났습니다. 천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가 바다에서 큰 돈 벌어온 걸로 수술받은 거라고 믿고 있어요. 커서 선장이 되겠다고, 아빠처럼 멋진 배를 몰겠다고. 수화기 너머로 박도연의 한숨이 들렸죠. 오태식 그 바보 같은 놈,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해놨구나. 선배님, 이 사건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오태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알아, 나도 안다고. 박도연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유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죠.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다음에 또 올 거죠? 천유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목발에 기대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천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학교 담장을 돌아 민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천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천유진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태식은 변호사의 방패 뒤에 숨어 입을 열지 않았고 위에서는 한정우를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계속됐죠. 미제 사건 전담반 사무실에는 식어버린 커피잔들과 쌓여가는 서류 더미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9월 어느 아침 박도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장이었죠. 박경희님, GPS 기록기 메모리 칩 드디어 뚫었습니다. 박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직접 오셔서 보셔야겠어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가 복원됐습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박도연이 재킷을 낚아채며 천유진을 불렀죠. 천경장, 국과수 간다. 뛰어. 1시간 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 흰 가운을 입은 팀장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남해안 지도 위로 붉은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박도연이 모니터에 코를 박을 듯 다가갔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밤 11시 23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4분까지 블루에로노의 항적입니다. 팀장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붉은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경로를 그렸죠. GPS 기록기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30초 간격으로 위성 좌표를 자동 저장합니다.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에는 통신 두절로 기록이 안 남았지만 기기 자체의 내부 메모리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천유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소에는 안 찍혔어도 기계가 혼자서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관제 기록에는 없지만 기계는 자기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팀장이 모니터 위의 항적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죠. 출발점은 여기 부산 광안리 선착장입니다. 밤 11시 23분에 출항했습니다. 박도연의 눈이 항적의 끝점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 경로 부산항 쪽으로 안 가는데요? 네, 출항하자마자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제 해역을 지나 통영 방면으로 직행했습니다. 팀장이 항적의 종착점을 확대했죠. 붉은 선이 멈춘 곳은 통영 욕지도 인근의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새벽 2시 47분에 이 무인도 해안에서 속력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박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분에 GPS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박도연이 주먹으로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부산항은 코빼기도 안 비쳤구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영으로 직행했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전환했죠. 새벽 1시 12분 통영 해역 진입 시점에 관제 시스템과 통신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통신 실패, 에러 코드가 기록돼 있습니다. 통신 실패? 네, 관제소에서는 통신 두절로 처리했지만 GPS 기록기는 통신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때의 위치 좌표를 기록해놨습니다. 통영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박도연이 천유진을 돌아봤습니다. 들었지? 오태식이 부산항에 내려줬다는 말이 완전히 깨졌어. 천유진이 수첩에 미친 듯이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30초 간격으로 4시간치 좌표가 찍혀 있으면 이건 오작동이라고 우길 수도 없겠네요. 국과수 공식 감정 보고서로 발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도연이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작성 중입니다. 내일 오전이면 나갑니다. 박도연과 천유진이 국과수를 나서려는데 박도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죠. 네, 박도연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인데요. 윤서영 사건 관련 제보자가 2분 오셨습니다. 제보자? 지금요? 네, 한 분은 통영에서 식당 하시는 여자분이고 다른 한 분은 통영해양경비 자원봉사 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따로 오셨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도착하셨습니다. 박도연과 천유진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한쪽에는 30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의 60대 남성이 낡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박도연은 여성 쪽을 먼저 찾았습니다. 임채원 씨 되시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채원이 긴장한 듯 물컵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죠. 뉴스에서 윤서영 씨 사건 보고 왔어요. 저 그날 밤에 이상한 배를 봤거든요. 그날 밤이면 2005년 12월 31일 말씀이시죠? 네, 그때 저는 통영 강구항 근처 횟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연말이라 주문이 밀려서 새벽까지 돌았거든요. 임채원이 가방에서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 그때 일기를 썼어요. 여기 12월 31일자 보세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죠.
둥글둥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마지막 배달 마치고 오토바이 타고 선착장 지나는데 커다란 하얀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 연말인데 이 시간에 저런 배가 좀 무서웠다. 빨리 지나갔다. 새벽 2시요? 네, 정확히는 좀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확실하게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채원이 일기장 사이에 끼워둔 종이 한 장을 꺼냈죠. 횟집 POS 시스템에서 출력된 배달 영수증이었습니다. 마지막 배달 완료 시각이 새벽 1시 47분이에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선착장을 지나갔으니까 배를 본 건 2시 전후가 맞을 겁니다. 박도연이 영수증과 일기장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채원 씨, 그 배의 크기나 색깔 기억나십니까? 하얀색이었어요. 꽤 컸고요. 어선은 아니었어요. 관광 유람선처럼 번쩍번쩍한 배였는데 불은 다 꺼져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혹시 배 이름이나 번호 같은 건? 그건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고 무서워서 빨리 지나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연은 영수증과 일기장을 증거물 봉투에 담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에게로 자리를 옮겼죠. 송재호 선생님 되시죠? 검게 그을린 얼굴의 남성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네, 은퇴한 해경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통영해양경비 자원봉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보해 주시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재호가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수첩을 꺼냈죠. 표지에 해양 순찰 일지라고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찰 나갈 때마다 시간, 장소,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해경 시절 습관이라 죽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송재호가 수첩을 넘겨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아니 정확히는 2006년 1월 1일 새벽입니다. 새해 첫날 순찰을 나갔는데 욕지도 인근 무인도 해안에 크루저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등줄기가 쭈뼛섰죠. 크루저요? 무인도에? 네, 새해 첫날 새벽에 무인도에 크루저가 있으니 당연히 이상했죠. 그래서 선박 등록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송재호가 수첩 위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블루에로노의 등록번호와 대조했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이 번호 확실합니까? 해경 20년 했습니다. 선박번호 잘못 적을 일은 없습니다. 선생님, 당시에 이걸 신고하셨습니까? 송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했습니다. 무전으로 바로 보고했어요. 근데 그날이 연말 연시라 경비 인력이 축제 쪽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무전 받은 쪽에서 확인하겠다고만 하고 묵살했어요. 송재호가 수첩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7년 전에 무시당한 게 아직도 속이 쓰립니다. 뉴스 보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찰 일지 증거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져가십시오. 범인 잡는 데 쓰신다면 이까지 수첩이야. 두 제보자를 보낸 뒤 박도연은 천유진과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GPS 항적, 임채원 씨 목격, 송재호 선생님 순찰 일지, 세 개가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통영, 욕지도 인근 무인도. 박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천유진을 바라봤죠. 부산항은커녕 고속으로 통영까지 직행했어. 놈들이 그 섬에 뭔가를 묻었다. 선배님,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천유진이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민재 기숙사 압수수색 영장 오늘 아침에 떨어졌어요. 지금 갈까요? 가자. 그날 저녁 천유진은 속초 중학교 기숙사의 민재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문을 열어주자 작은 1인실 안으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가 놓여 있었죠. 뚜껑에는 민재의 보물 상자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천유진이 담당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영장이 있으시니까요. 다만 민재가 아끼는 물건들이라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유진이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작은 배 모형, 조개 껍데기 몇 개, 빛바랜 엽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던 천유진의 손이 멈췄죠. 상자 바닥구석에 주황색 천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손바닥 2장 크기의 구명조끼 조각이었죠. 바닷물에 젖었다가 마른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천 사이사이에 짙은 녹색의 이물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천유진이 담당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민재가 아빠한테 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부적이라고 했나? 바다에서 지켜주는 거라고. 천유진은 구명조끼 조각을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님, 민재 장난감 상자에서 구명조끼 조각이 나왔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흔적이 있고 천 사이에 뭔지 모를 퇴적물 같은 게 잔뜩 끼어 있어요. 당장 국과수로 보내. 사흘 뒤 국과수에서 긴급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이 보고서를 펼치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빙고. 천유진이 옆에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구명조끼 섬유에 묻어있던 해저 퇴적물, 욕지도, 인근 무인도, 해안의 퇴적물과 성분이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이 부분 봐. 해당 해역 특유의 화산재 성분이 검출됐대. 다른 지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래. 박도연이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태식이 그 무인도에 갔었다는 결정적 물증이야. 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보드마카로 남해안 지도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출발해 거제를 지나 통영 욕지도 무인도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었죠. 자, 정리한다. 박도연이 보드마카로 칠판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GPS 항적 기록. 블루에로노는 부산항이 아니라 통영 무인도로 직행했다. 30초 간격 4시간치 좌표가 찍혀 있으니 오작동이라고 우길 수도 없어. 둘째, 목격자 2명. 임채원 씨가 새벽 2시경 통영 선착장에서 하얀 크루저를 목격했고 송재호 선생님이 같은 날 새벽 무인도 해안에서 블루에로노의 등록번호를 직접 적어뒀다. 셋째, 오태식 아들의 장난감 상자에서 나온 구명조끼 조각, 거기 묻어있던 퇴적물이 그 무인도 해안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다. 천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3가지 증거가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네요. 통영 욕지도, 인근 무인도. 박도연이 무인도 위치에 붉은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죠. 부산항은커녕 고속으로 통영까지 직행했어. 놈들이 그 섬에 뭔가를 묻었다. 박도연이 보드마카 뚜껑을 닫으며 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수색팀 편성해 해경에 선박 지원 요청하고 감식반도 동행시켜. 바로 하겠습니다. 천유진이 전화기를 낚아채며 뛰어갔죠. 박도연은 화이트보드 위에 붉은 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GPS 기록기가 토해낸 좌표들, 일기장에 적힌 한 줄의 문장, 순찰 일지에 꾹꾹 눌러 쓴 등록번호, 장난감 상자 바닥에 숨어있던 주황색 천 조각. 따로 놓으면 먼지처럼 사소한 것들이 한데 모이자 한정우의 완벽한 각본에 금을 내는 균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천유진은 오태식 아들의 수술비 출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민재가 뇌수술을 받은 것은 2006년 4월 윤서영이 사라지고 넉 달 뒤였죠. 수술비는 1억 2천만 원. 소형 어선도 없던 시절의 오태식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천유진이 금융수사팀에 협조 공문을 띄운 지 열흘 만에 수술비의 꼬리가 잡혔죠. 선배님, 나왔습니다. 천유진이 상기된 얼굴로 출력물 뭉치를 박도연 책상 위에 쫙 펼쳤습니다. 민재 수술비 1억 2천만 원, 2006년 3월 28일에 속초지역병원으로 입금됐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푸른바다 장학회입니다. 푸른바다 장학회?
그게 뭔데? 해양 관련 청소년 장학 사업을 한다는 재단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천유진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줄을 짚었죠. 이 재단에서 오태식 아들에게 지급한 명목이 의료비 지원이에요. 장학회인데 의료비를 지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박도연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서류에 코를 박았습니다. 재단 주소가 어디야? 부산 중구에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어요. 직접 가봐야겠죠? 다음 날 오후 천유진은 부산 중구의 한 낡은 오피스텔 건물 7층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706호 문에 푸른바다 장학회라고 적힌 조그만 명패가 붙어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여분의 열쇠를 받아 문을 열자 천유진은 입구에서 멈춰섰죠.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2개, 의자 2개, 전화기 1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손가락 한마디 두께로 쌓여 있었고 달력은 3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죠. 유령 사무실이네. 천유진이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도 서류도 활동 기록도 없었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 재단이었습니다. 1시간 뒤 천유진은 푸른바다 장학회의 유일한 등록 직원을 추적해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김말순이었죠. 김말순 씨 되시죠? 푸른바다 장학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말순이 문구점 카운터 뒤에서 놀란 눈으로 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그 장학회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한 3년 전에 연락이 끊겨서 그냥 그만둔 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이랄 것도 없었어요. 매달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어디에 얼마 보내라. 그러면 제가 송금하는 거예요. 천유진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죠. 전화는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정우건설 비서실이라고 했어요. 한 회장님 비서실에서 매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액도 받는 사람도 전부 거기서 정해줬어요. 천유진의 펜이 수첩 위를 거칠게 긁었습니다. 혹시 한정우 회장을 직접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요? 전화로만 지시받았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재단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시키는 대로 보내기만 했으니까. 천유진은 문구점을 나와 곧바로 금융수사팀에 전화를 걸었죠. 푸른바다 장학회 계좌로 들어온 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차명 계좌가 몇 개 끼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최종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틀 뒤 금융수사팀에서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천유진이 출력물을 펼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선배님, 꼬리 잡았습니다. 박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푸른바다 장학회로 들어온 기부금을 역추적했더니 차명 계좌가 3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무역회사 명의, 두 번째는 서울의 투자자문회사 명의, 세 번째는 개인 명의. 그래서 그 끝이 누군데? 한정우 처남입니다. 천유진이 서류 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탁 찍었죠. 한정우 처남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출발해서 3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푸른바다 장학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돈 세탁을 아주 꼼꼼하게 했는데 결국 물줄기는 한정우한테서 나온 겁니다. 박도연 경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정우가 오태식한테 수술비를 대줬다. 그것도 재단을 만들어서 우에 지급했어. 이게 입막음이 아니면 뭐야? 선배님, 이거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이야. 돈 흐름만으로는 정황 증거지 직접 증거가 아니야. 더 확실한 걸 쥐어야 해. 그때 사무실 TV에서 긴급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정우건설 한정우 회장,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 예정. 박도연이 TV를 올려다보며 미간을 좁혔죠. 이 양반이 또 뭘 꾸미려고. 오후 2시 정우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는 가운데 한정우가 단상에 올라섰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수척한 얼굴. 한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경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제 아내 윤서영의 실종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정우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겠다는 듯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쳤죠. 저는 7년 동안 아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단도 세우고 매년 행사도 열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밝혀진 사실은 제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제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도운 사람이 제가 15년이나 믿었던 오태식입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저는 2번 배신당한 겁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직원에게. 피해자는 접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지만 한정우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나간 직후 포털 사이트 메인은 한정우의 눈물 사진으로 도배됐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한정우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내한테 뒤통수 맞고 직원한테도 배신당하고 한 회장 진짜 불쌍하네. 오태식 이놈이 진범 아냐? 돈 먹고 사모님 해친 거지. 박도연은 휴대전화로 댓글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엉뚱한 대로 튀고 있어 사람들이 한정우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천유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죠. 이거 한정우가 노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수사망을 좁히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당연히 노린 거지. 여론을 등에 업으면 우리가 한정우 건드리기 더 힘들어져. 영악한 놈. 같은 시각 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한정우와 오태식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태식은 며칠 새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회장님. 오태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정우는 아무 말 없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죠. 접견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한정우는 쪽지를 아크릴 벽에 바짝 붙여 오태식에게 보여줬죠. 버텨라, 출소하면 뉴질랜드 이민, 어머니 요양원비 평생 보장한다. 오태식이 쪽지를 읽고 흔들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우가 다시 펜을 움직였죠. 배신하면 민재, 학교에서 꺼낸다. 오태식의 2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정우는 쪽지를 구겨 양복 안주머니에 넣더니 갑자기 인자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죠. 오 선장, 힘내시오.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나오더라도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 로펌이 당신의 인권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오태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접견이 끝나고 한정우가 구치소를 나선 바로 그 오후 속초의 요양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푸른 바다 장학회입니다. 오 씨 어머님에 대한 의료비 후원을 이번 달부터 중단하겠습니다. 요양원 사무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사유가 뭡니까? 내부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것은 천유진이었죠. 오태식의 어머니 요양원비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님, 한정우가 구치소 접견하고 나온 바로 그날 오태식 어머니 요양원에 후원 중단 통보가 갔습니다. 천유진이 통화 기록 출력물을 박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접견하고 나와서 바로 전화한 거네. 오태식 입 다물라는 압박이야. 박도연이 출력물을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근데 말이야,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야. 네. 한정우가 오태식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되거든. 접견 직후 후원 중단이라. 이건 우연이 아니라 조건부 협박이야. 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도연 경위가 의자를 돌려 천유진을 마주봤습니다. 눈에 장난기 비슷한 것이 어렸죠. 유진이 한정우 쪽에 소문 하나 흘려야겠다. 무슨 소문이요?
오태식이 자백 직전이라고, 입이 슬슬 열리고 있다고 한정우 귀에 들어가게 흘려 천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면 한정우가 어떻게 나올까요? 초조해지겠지. 초조해지면 실수를 해. 지금까지 저렇게 차분한 건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야. 그 믿음에 금을 내야 돼.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드마카로 한정우 이름 옆에 흔들기라고 적었죠. 돈 흐름은 잡았고 압박 정황도 잡았어. 이제 저놈의 방패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차례야. 박도연이 보드마카 뚜껑을 닫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밤바다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죠. 한정우가 7년 동안 쌓아올린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벽 아래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 무인도 수색은 해경 경비정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 험난한 작업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에는 접안조차 할 수 없어서 수색대원들은 날씨와 싸우며 사흘을 허탕쳤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박도현과 천유진을 포함한 수색대 12명이 무인도에 상륙했죠. 섬은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바위투성이 야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수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돌멩이가 비탈을 따라 와르르 굴러내렸죠. 남쪽 해안부터 북쪽 능선까지 한 뼘도 빠짐없이 뒤진다. 박도연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삽과 탐지 장비를 들고 흩어졌죠. 삼날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섬을 가득 채웠습니다. 닷새째 되던 오후 서쪽 비탈의 바위 틈새를 파내던 대원이 삽질을 멈추고 소리쳤죠. 여기 뭔가 있습니다. 뭔가 걸렸어요. 박도연이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대원이 가리킨 바위 틈 아래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것이 드러났죠. 뼈였습니다. 7년의 세월을 견뎌낸 백골이 무인도의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시신 발견했습니다. 무전기를 타고 다급한 목소리가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하얀 방진복 차림으로 달려왔죠. 박도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구덩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류품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감식 반원이 가리킨 곳에는 사가서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방수 덮을백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죠. 박도연이 장갑을 끼고 덮을백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식된 옷가지 몇 벌과 곰팡이가 핀 지갑이 들어 있었죠. 지갑 안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감식 반원이 증거물 봉투에 담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흙물에 오염된 사진 속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윤서영이었습니다. 덮을백이 하나밖에 없네요. 천유진이 구덩이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둘이었잖아요. 광안리 선착장에서 2개를 들고 탔다고 했는데.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옷까지 넣은 백만 같이 묻고 비자금 든 백은 누군가 챙겨간 거야. 인감증명서랑 USB가 들어있던 그 백을. 천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정우겠죠. 그래야 말이 맞지. 수습된 유해는 부산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틀 뒤 국과수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박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목뼈 설골에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손상입니다. 끈이나 청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뒤에서 조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도연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범행 도구는요? 현장에서 뭐 나온 거 없습니까? 아쉽게도 없습니다. 시신과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이 묻어있을 결정적 물증, 목을 조른 그 물건이 없었죠. 그날 저녁 윤서영 시신 발견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 화면 하단에는 통영 무인도에서 실종 7년 만에 윤서영 시신 발견이라는 자막이 붉게 흘렀죠. 다음 날 오전 정우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정우의 2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정우가 단상에 섰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한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려 7년 만에 아내를 차가운 주검으로 만났습니다. 한정우가 말을 잇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믿었던 직원 오태식은 제 아내를 잔인하게 해치고 외딴 섬에 버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눈물을 훔치며 다시 고개를 들었죠. 경찰은 이 배은망덕한 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피해자 유족으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지만 한정우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 오태식은 벽에 걸린 소형 TV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정우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죠. 파렴치한 인간, 배은망덕한 자, 법정 최고형. 한정우의 입에서 그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오태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오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움직이다가 이를 악물었죠. 1시간 뒤 박도연이 구치소 취조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한정우의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했죠. 파렴치한 인간, 배은망덕한 자. 한정우의 목소리가 취조실 안에 울렸습니다. 오태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박도연이 영상을 멈추고 오태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똑똑히 봤지? 한정우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가. 오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래, 파렴치한 인간이래. 당신 혼자 다 뒤집어쓰고 끝나라는 소리야. 저는 오태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죠. 박도연이 의자를 끌어당겨 오태식의 정면에 앉았습니다. 오태식 씨, 한정우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 오태식이 고개를 들었죠. 저 기자회견 봐. 당신을 완전히 버렸어. 모든 죄를 당신한테 몰아놓고 자기는 피해자 유족 행세를 하고 있잖아. 아닙니다. 회장님은 저를 도와주신다고. 도와줘? 구치소 접견와서 쪽지로 협박이나 하고 당신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끊어버린 인간이 도와준다고? 오태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도연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민재 생각 안 해? 아빠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역사에 남는 꼴 민재한테 보여주고 싶어? 제 아들은 오태식이 고개를 푹 숙이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는 지금도 아빠가 바다에서 큰돈 벌어온 걸로 알고 있어. 커서 선장이 되겠다고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고. 오태식의 어깨가 크게 요동쳤죠. 아빠가 범인으로 감옥에서 늙어가는 거 보면서 크게 할 거야.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민재한테 돌아갈 거야? 오태식이 마침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한정우,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빠르게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오태식이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죠. 그날 밤 사모님을 모시고 광안리 선착장에서 출항했습니다. 사모님이 더플백 2개를 들고 선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거기 숨어 계실 줄은 꿈에도. 박도연이 수첩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놀란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회장님이 사모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낚아채서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카프? 아이보리색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사모님이 그날 밤 메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확 잡아채서. 오태식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죠. 저보고는 통영으로 몰라고 소리치시면서 저는 무서워서 조타석에 앉아 키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으로 간 거군. 네, 무인도에 사모님을 묻고 회장님은 사모님이 가져온 더플백 하나만 챙겨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안에 비자금 장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도연이 오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스카프는 어디 있어? 오태식이 입술을 깨물었죠. 그때 천유진이 노크도 없이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잠깐 나오셔야겠습니다. 한정우 쪽에서 알리바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박도연이 서류 뭉치를 낚아챘죠. 사건 당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 송년 만찬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촬영 시간이 분 단위로 박혀 있었죠. 저녁 7시 행사장 입구, 7시 30분 개회사, 10시 만찬 테이블, 새벽 1시 15분 로비 환송. 박도연이 시간을 계산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 15분까지 딱 3시간 15분이 비네. 네, 그 사이에 빠져나갔다 치더라도 문제입니다. 해운대에서 광안리 선착장까지 차로 20분, 거기서 통영 무인도까지 배로 3시간, 돌아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정우가 직접 배를 몰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태식이 배를 몰았고 한정우는 범행 후 중간 어디선가 내려서 다른 경로로 행사장에 복귀한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 오태식 입만 믿고 가기엔 한정우가 파놓은 함정이 너무 깊어. 박도연이 서류를 구겨질 듯 꽉 쥐었습니다. 오태식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필요하다고. 박도연이 취조실로 돌아가 오태식을 무섭게 쳐다봤죠. 오태식 씨, 아까 내가 물었잖아. 그 스카프 어디 있느냐고. 오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없으면 당신 자백만으로는 한정우를 잡을 수 없어. 그 스카프 어디 있어? 오태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망설였죠. 박도연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오태식이 마침내 얼굴에서 손을 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 버렸습니다. 박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뭐? 회장님이 태우라고 했지만 저는 태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어? 오태식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술이 한참을 달싹거리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속초 어머니 집입니다. 박도연은 취조실을 나오자마자 천유진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속초 오태식 어머니 집이야. 주소 뽑아. 어머니 집이요?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사는 빈집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숨긴 거겠지. 압수수색 영장 당장 청구해. 오늘 밤 안에 따야 돼. 천유진이 전화기를 낚아채며 뛰어갔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사팀 차량 2대가 속초를 향해 달렸습니다. 오태식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비워둔 집은 속초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있었죠. 대문에는 녹이 슬어 잠금장치가 무용지물이 됐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는 낡은 기와집이었죠. 박도연이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뒤뜰 쪽을 살폈습니다. 잡초 사이로 큼지막한 장독대가 보였죠.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고 대부분 뚜껑이 깨지거나 빗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태식 씨가 뭐라고 했지? 박도연이 천유진을 돌아봤죠. 뒤뜰 된장독 가장 안쪽 깨진 항아리 뒤에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찾아. 감식반원 2명이 장갑을 끼고 장독대 뒤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깨진 항아리 하나가 반쯤 흙에 묻혀 있었죠. 감식반원이 항아리를 드러내자 그 뒤에 숨겨진 작은 옹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겁니다. 박도연이 성큼 다가갔죠. 조심해서 열어봐. 감식반원이 옹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갈색 된장이 가득 차 있었죠. 된장 표면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된장 속에 파묻혀 있던 비닐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있다. 천유진이 숨을 죽였죠. 감식반원이 비닐 뭉치를 집어 올렸습니다. 검은 비닐 안에 기름종이가 있었고 기름종이 안에 진공 밀봉팩이 있었죠. 세 겹으로 꽁꽁 싸맨 겁니다. 진공팩의 밀봉을 조심스럽게 뜯자 아이보리색 실크 스카프가 7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 상태 최상입니다. 감식반원이 스카프를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말했죠. 된장의 염분과 진공 밀봉 덕분에 섬유 조직이
거의 손상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증거물 봉투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죠. 아이보리색 실크 위로 얼룩져 있는 갈색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게 7년을 기다린 거야. 천유진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국과수로 직행합니다. 이틀 뒤 국과수 분석실에서 긴급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이 보고서를 펼치는 손에 전율이 흘렀죠. 스카프 매듭 안쪽에서 한정우의 상피세포와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천유진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읽었습니다. 스카프 표면에서 윤서영의 타액과 눈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목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여기 봐. 박도연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짚었죠. 스카프 안감에 찍혀 있는 브랜드 일련 번호를 조회했더니 2005년 11월 12일 부산 면세점에서 한정우 명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천유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정우가 아내한테 선물한 스카프로 아내 목을 졸랐다는 거네요. 선물이 흉기가 됐어. 그리고 그 흉기에 자기 지문을 남겨놨지. 박도연 경위가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이제 판을 뒤집는다. 박도연은 곧바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정우에 대한 대질신문을 요청했죠. 대질신문 당일 부산지방경찰청 조사실. 한정우가 변호사 4명에게 둘러싸여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죠. 박도연이 조사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변호인단 잠시 나가주시죠. 한정우 씨와 오태식 씨 대질 신문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서려 하자 한정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괜찮습니다.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나는 떳떳하니까. 박도연이 천유진에게 짧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오태식이 들어왔죠. 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7년 만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봤고 한정우는 벌레를 보듯 싸늘한 눈으로 오태식을 내려다봤죠. 오 선장, 오랜만이네.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도 잠이 오던가. 오태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박도연이 노트북을 켜고 모니터를 두 사람 쪽으로 돌렸죠. 자, 잡담은 그만하시고 여기 좀 보시죠. 엔터키를 누르자 한반도 남해안 지도 위에 붉은 선이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출발해 거제 해역을 지나 통영 욕지도 무인도까지 이어지는 항적이었죠. 국과수에서 GPS 기록기 메모리 칩을 복원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밤 11시 23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4분까지 블루에로노의 항적입니다. 한정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 몇 개 그려놓고 뭘 하자는 겁니까? 부산항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통영으로 직행했어요. 위성 좌표가 30초 간격으로 4시간 동안 찍혀 있습니다. 박도연이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죠. 해상교통관제 기록에는 통신 두절로 빠져 있었지만 GPS 기록기 자체에는 좌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한정우의 목소리 톤이 올라갔습니다. GPS 오작동이야. 바다에서 그런 일 흔하잖아. 오작동이 30초 간격으로 4시간 연속 같은 항로를 그렸습니까? 부산에서 통영까지 일직선으로? 박도연이 모니터 위에 붉은 선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정우를 쏘아봤죠. 한정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형사님, 그건 기계 데이터일 뿐입니다. 한 회장님이 그 배에 탔다는 직접 증거가 있습니까? 박도연이 책상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있죠, 여기. 봉투에서 꺼낸 것은 국과수 감정 보고서였죠. 속초에서 회수한 아이보리색 실크 스카프입니다. 오태식이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스카프 매듭 안쪽에서 한정우 씨, 당신의 피부 조직과 지문이 나왔습니다. 박도연이 보고서를 한정우 코앞에 들이밀었죠. 겉면에는 윤서영 씨의 침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한정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 2005년 11월 12일에 부산 면세점에서 당신 카드로 사신 겁니다. 아내한테 선물한 거죠? 한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그 스카프로 아내 목을 조를 때 힘을 많이 주셨나 봅니다. 매듭 안쪽에 지문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조사실 안이 얼어붙었죠. 한정우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서류를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던 수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는 더 이상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 어렵겠습니다. 한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한정우의 손을 뿌리치고 조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4명이 줄줄이 문을 나서자 한정우는 혼자 남겨졌죠. 한정우의 시선이 맞은편의 오태식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태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한정우의 눈을 마주봤죠.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한정우가 테이블을 넘어 오태식에게 달려들었죠. 죽여버린다. 잡아. 말려. 박도연이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천유진과 대기하던 경관 2명이 발악하는 한정우를 제압했습니다. 옷이 헝클어진 한정우는 바닥에 눌린 채 짐승처럼 헐떡거렸죠. 박도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이 한정우의 손목을 감았죠. 한정우, 당신을 윤서영에 대한 목숨을 앗아간 혐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한정우가 바닥에서 몸을 비틀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풀어. 박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태식 씨, 당신도 범행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입니다. 오태식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태식은 체념한 듯 순순히 2 손을 내밀었죠. 2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박도연은 조사실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부산 도심 위로 번지고 있었죠. 제주도 폐선 해체장에서 발견된 작은 기계 덩어리 하나와 된장독 속에 7년간 잠들어 있던 스카프 한 장이 한정우의 완벽한 각본을 산산조각 낸 겁니다. 2013년 3월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죠. 피고인 한정우, 아내 윤서영을 계획적으로 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한정우는 미동도 없이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땅. 법봉 소리가 법정을 뒤흔들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한정우의 눈썹이 그제야 꿈틀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오태식에게로 향했죠. 피고인 오태식, 범행을 방조하고 사체 유기에 가담했으나 늦게나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 도구를 제출한 점을 참작합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2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아빠. 방청석 맨 앞줄에서 소년의 비명이 터졌죠. 민재가 목발에 기대어 서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오태식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오태식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오태식의 등 뒤로 민재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죠. 2005년 12월 31일 밤 11시 부산 광안리. 하늘에서는 송년 불꽃 축제의 마지막 피날레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붉은빛, 금빛, 푸른빛이 밤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죠. 수만 명의 환호성이 해안가를 가득 채우는 그 시각, 광안대교 아래 어두운 선착장에서는 블루에로노가 조용히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타실에 앉은 오태식은 초조한 듯 계기판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죠. 택시 한 대가 선착장 끝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윤서영이 내렸죠.
양손에는 빵빵하게 채워진 방수 더플백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급히 갑판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죠. 사모님 오셨습니까? 가방 제가 들까요? 됐어요. 귀중품이라 내가 들고 갈게요. 윤서영은 쌀쌀맞게 대꾸하며 선실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더플백 2개를 선실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죠.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선실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 사모님 약속하신 돈은? 윤서영이 코웃음을 쳤죠. 부산항 도착하면 줄게요. 설마 내가 떼먹기라도 할까봐? 아니, 그래도 출항 전에 주시기로. 시끄러워. 고작 배나 모는 주제에 어디서 따져? 시키는 대로 출항이나 해. 윤서영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좁은 선실 안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배 모는 주제라 아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참 듣기 좋구만. 선실 침대 밑에서 덩어리가 불쑥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정우였죠. 야, 당신. 윤서영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한정우의 두꺼운 손이 윤서영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서영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죠. 놀라긴 배웅해주고 싶어서 왔어. 한정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윤서영의 목에 두르고 있던 아이보리색 실크 스카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자기가 선물한 그 스카프였죠. 순식간에 스카프가 뱀처럼 윤서영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윤서영이 스카프를 풀어보려고 손톱으로 한정우의 팔을 긁어댔죠. 한정우가 있는 힘껏 스카프를 잡아당겼습니다. 출항해. 통영으로 밟아. 한정우가 선실벽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죠. 회장님, 이러다가 정말. 닥치고 몰라고. 너도 같이 묻힐래? 오태식은 조타실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스로틀을 밀어 올렸습니다. 블루에로노가 선착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죠. 그 위로 불꽃 축제의 마지막 피날레가 터졌습니다. 붉은 빛이 선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윤서영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위로 불꽃의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컥. 거친 숨소리와 가죽 시트를 긁어대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죠. 이내 그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한정우는 축 늘어진 윤서영의 맥을 짚어보고도 한참 동안 스카프를 풀지 않았습니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한정우가 손을 떼자 윤서영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죠. 창밖으로는 광안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윤서영의 품에서 더플백을 거칠게 빼냈죠. 하나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USB가 든 서류 봉투, 그리고 10,000원권 지폐 다발이 빼곡했죠. 한정우가 그 더플백을 자기 어깨에 걸치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건방진년 결국 다 내 거인데. 새벽 2시 47분 블루헤로노가 무인도 해안에 닿았습니다. 한정우가 선실에서 삽을 꺼내 오태식에게 던졌죠. 땅 팔아. 네. 안 들려? 땅 파라고. 깊게. 오태식은 눈물을 삼키며 비탈진 야산을 올라가 바위 틈새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삽질을 한 끝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죠. 한정우는 짐짝을 다루듯 윤서영의 시신을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옷가지가 든 더플백 하나도 시신 위에 던져 넣었죠. 오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흙을 다지자 한정우가 목을 조르던 스카프를 툭 던졌죠.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 그 스카프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한정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오태식 발밑에 던졌습니다. 내 아들 뇌수술 못 받으면 죽는다며? 이거 수술비다. 이거 먹고 입 닥쳐. 딴소리하면 내 아들도 이 꼴 나는 거야. 알았어?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오태식은 허리를 숙여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한정우는 비자금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안으로 내려갔죠.
미리 불러둔 모터보트가 해안에서 엔진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를 태운 모터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오태식은 손에 들린 스카프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태우라고? 아니야. 이 인간은 언젠가 나를 버릴 거야. 목줄 하나는 쥐고 있어야 해. 오태식은 스카프를 태우는 대신 품속 깊이 찔러 넣었죠. 파도가 무인도 해안을 때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오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죠. 재판이 끝난 주말 부산지방경찰청 지하 증거물 보관실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철제 선반 사이로 박도연이 걸어 들어갔죠. 2005 윤서영 사건 라벨이 붙은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뚜껑을 열자 선박용 GPS 항적 기록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박도연은 기록기를 들어 올려 손바닥 위에서 굴려봤습니다. 이제는 작동조차 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였죠. 바다가 삼킨 건 바다가 뱉어내는 법이야. 박도연은 기록기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보관실의 철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천유진은 통영 욕지도 인근 무인도를 찾았습니다. 윤서영의 시신이 발견됐던 자리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죠. 천유진이 준비해간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추모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파도 소리가 추모곡처럼 울렸죠. 이제 편히 쉬세요, 서영 씨.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교도소 독방, 오태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펜을 들었죠. 민재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을 편지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아주 먼 바다로 고기 잡으러 왔단다. 좋은 배를 탔으니 걱정 마라. 아빠가 돌아가면 같이 낚시하자. 글씨가 번졌습니다. 종이 위로 뚝뚝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죠. 오태식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영원히 바다 사나이로 남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또 다른 독방, 한정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7년 전 그날 밤의 소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죠. 통영 해역을 지날 때 GPS 기록기가 내뱉은 경고음이었습니다. 통신 실패, 위치 저장 완료. 그때는 그 소리가 행운의 신호라고 믿었죠. 기록이 남지 않는 횡재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웃지 않았죠. 기계는 묵묵히 좌표를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그 기계 덩어리가. 한정우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내를 묻고 장부를 되찾고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죠. 남은 건 차가운 감방과 무기징역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제주도 서귀포 폐선 해체장. 작업반장 강필구가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구석에 놓인 블루에로노의 앙상한 선체 프레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배 한 척이 나라를 뒤집어 놨지. 옆에서 장갑을 벗던 젊은 직원이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 말입니다. 블랙박스 하나가 범인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는 다 기억해. 사람은 잊어도 바다는 안 잊거든. 강필구가 해체장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어둠이 내렸죠. 지붕 틈새로 쏟아지는 달빛이 앙상한 선체 위에 은빛 물결처럼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바다 밑 작은 칩 속에 잠들어 있던 항적 하나, 된장독 속에 묻혀있던 스카프 한 장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거짓을 무너뜨린 겁니다. 인간은 거짓으로 욕망을 감추려 했지만 기계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죠. 꺼진 기록기가 남긴 그 좌표들은 어쩌면 차가운 땅 속에서 7년을 기다린 한 사람이 세상에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이라도 진실은 반드시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사건 기록을 덮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